네, 안녕하세요. 5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이번 5강에서는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발달과 관련해서 2교시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자아 정체성 발달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 자아 정체성은 정의를 네 가지로 했어요. 앞전 시간에 세 가지를 얘기했고, 네 번째는, 에릭슨이 얘기한 자아 정체성은 나는 나다, 라는 실존 의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라는 존재는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자녀죠. 부모로부터 이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실존적으로 보면 누구로부터의 존재가 아니죠. 오직 나다. 나의 어떤 그 나라는 어떤 상, 자아상, 나는 나다 이런 이제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죠. 오직 나다는 어떤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발달 과학과 위기를 이제 설명하면서 자아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혼돈과 위기를 경험하죠. 항상 그런다겠죠. 우리가 청소년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누구나 이제 비단 여러분 청소년기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청소년기에 급속한 성장한다. 신체적인 성장을 하고 성적인 호르몬도 많이 분비되고 그러면서 이제 혼란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지, 정서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과업이 많죠. 그러다 보면 혼돈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정된 이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발달 과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아 정체성. 크게 보면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성적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청소년기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또 시기라는 의견도 있죠. 결정적인 시기다. 왜 그러냐면 아동기는 좀 너무 부모 지향적이고 그리고 나서 성인기에는 너무 이제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도 정신이 없이 이제 사회생활에 돌입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게 정체성이다. 나란 누구인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그런 시기는 그래도 청소년기가 가장 적기, 결정적인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고요.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환경이나 사회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긴장도 하고 갈등도 하죠. 누구나 이제 처음이죠. 청소년기의 그 급속한 환경 변화는 환경에 따른 변화나 자신의 변화는 아주 일종의 위기와 혼동을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넓게 보면 환경 속의 인간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은 결정되는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매냥 결정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환경 결정이 되죠. 인간이 결정하는, 일종의 선택하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선택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생기죠. 그 청소년기에는 인지 능력이 발달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뭐 감정이 일종의 감수성이 예민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위기와 혼동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청소년기는.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위기 극복 경험에 따라서 이제 정체감이 형성되고 역할의 혼란이 가져오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거죠. 어, 이에 비해서 뭐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 자아 개념은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지만 심각한 정체감의 위기까지 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어요. 또 부모와 청소년 관계가 긍정적이고
성인들에게 무조건 반대하거나 또래들의 가치를 무조건 선호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도 당연히 다분히 있겠죠.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소년기 하면 여러분도 겪었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니까 혼란이 생기죠. 혼란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에 따른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일종의 자아 정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게 우리가 어떤 심각한 위기다. 그래서 나쁘다. 또 부모와의 계속 불화만 한다. 무조건 반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부침을 계속 겪어오면서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을 우리가 보면서 대부분 이제 동료 집단의 가치를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흡수한다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근데 이게 중요한 어른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 거기에 또 그런 가치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어느 정도 다르게 봐야 되겠다. 그럼 다른 대치적인 그 어떤 가치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체성 위기를 경험한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제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서 이게 정체성은 계속 변화하고 또 어느 정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자아 정체성 형성은 청소년기에 마무리되는 것은 완전히 아니죠. 청소년기에 어느 정도 확립을 했지만 그게 전부가 변하지 않는,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 과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을 잘 발달시켜 확립해 놓으면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 많이 흔들림 없이 갈 수는 있다. 자신의 어떤 뜻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발달의 이제 특징과 관련해서 어, 이 독립적 자아의 분리다. 이런 이제 그 분리가 나왔잖아요. 청소년들은 이전보다 독립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죠. 양가 감정이 있다 했어요. 그러나 독립성을 가지려 하죠. 의사결정에서 근데 여전히 간섭을 받죠. 미진하다. 그래서 간섭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 내린 판단의 결과라고 볼 수 없죠. 항상 도움을 주죠. 누군가 간섭을 해서 그래서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양가 감정을 가지게 되죠. 의존적이거나 지나치게 통제적인 현상을 벗어나려고 하죠. 청소년은 개별화 과정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의 감정은 무조건 따르거나 무조건 도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건 독립적인 발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그 부모의 감정, 부모가 생각하는 것에 한편으로는 도전하기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독립화하려고, 개별화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의 그러면서 한편으로 의존하는 양가 감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강도가 세지기도 하고 적지도 하겠죠. 청소년이 건강한 개별감을 발달시키려면 더욱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부모의 기대를 자유롭게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죠. 그래서 청소년의 이러한 그 독립성, 분리, 그리고 건강한 개별감, 이런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게끔 잘 청소년들을 관찰하고 청소년들을 그렇게 대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더 이제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부모와의 충돌도 좀 더 적어지겠죠. 그러한 이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정신역동적 이론에서 보면, 우리 프로이트의 여러분 정신역동 이론을 보면, 거기에 또 그 전에 뭐가 있었죠? 거기에 욕구, 원초와, 그리고 그 위에 뭔가 초자, 이렇게 프로이트는 그, 이
구조적으로 봤죠. 그 정신역동이로해서 자아 발달은 청소년 초기의 발달 과업이죠. 그래서 개별화된 자아감을 가지려 하고 아동 시기에는 거의 부모와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껌딱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죠. 아동기에는. 그러나 이제 청소년기 되면 이제 자신만의 내면화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독립적인 자아로 분리하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요. 그 자아감은 전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을 통해서 자아감이 더욱더 발달하기도 하고 초기 청소년기가 되면 개인은 부모로부터 분리를 적극적으로 어, 추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비의 애착 이론, 여러분 인행사에서 볼비의 애착 이론, 에인스워스의 애착 유형론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부모의 애착이 여전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독립하려고 하는 자아를 형성하려고 하는 청소년의 그 노력을 우리는 이제 그 분리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반대하거나 반항하거나 부모에 대한 거부 등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예민하게 부모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나한테 부모한테 반항을 하다니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애착을 갖고 부모도 자녀에 대한 그런 어떤 애착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관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어, 분리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잘 통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청소년기의 정체성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가 잘 청소년과 정체성 수준을 고양시켜줄 필요가 있다. 정체성 확산이나 혼란에 빠진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요. 이렇게 보면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하죠. 거부를 당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학대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체성 성취가 잘 돼 있거나 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 보면 부모의 애정이 이제 뒷받침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는요, 여러분 경계도 필요합니다. 경계를 너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경계를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또 약간 어떤 측면에서 친구 같은 그런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일종 여유로움, 틈,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 발달은 부모의 양육 형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자녀를 엄격하게 대해서 경계가 명확한 거나, 그러나 너무 경계가 없거나, 없으면 안 돼, 또.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도 그 경계를 유연하게 해서, 어, 예민성을 가지고 양육을 할 필요가 있다. 양육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태도, 행태 이런 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발달의 특징을 보면 두 번째 사회화 역할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 사이에 사회적 역할이 상충하죠.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동의 성향을 의존해야 되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독자적인 이제 사회인이 성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이제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후기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는 성인이 다 됐죠, 거의. 정서적,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변인으로 어, 머물게 되죠. 그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동과 성인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하기도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혼란과 불안이 찾아오고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양가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양가적인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꼭 청소년이 아니어도 혼동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상당히 이제 환경적으로 이 자극이 상당한 압박, 상충적으로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이것은 환경 속의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는 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양가적인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성인다운 책임과 역할 수행을 요구를 받죠. 근데 한편으로는 독립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의존적인 상태에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양가적인 감정을 또 일으키죠.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 실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특성을 알고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청소년기에는 약간 이러한 이제 풍부한 경험은 하지만 아주 시간적으로 충분하거나 풍부한 경험을 또 상대적으로 성인보다는 좀 적게 하겠죠. 청소년기의 역할과 관련된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역할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떤 역할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지 갈등할 수도 있죠. 그래서 더 비중을 둔 게 뭘까? 뭐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역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역할 아예 단절이 있어요. 한 역할을 다른 역할로 전이하는 순서가 부족하는 경우에 역할 단절이 있죠. 그래서 순차적 과정이 없게 되고 기존 단계의 행동이 학습하지 않고 가면 다시 그것이 되돌아오죠. 항상 그런다겠어요. 어떤 역할과 우리가 이제 이것은 청소년기가 아니고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애주기 인간은 생애주기 동안 어떤 그 단계별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고 거기에 과업이 있고 그 과업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반드시 그건 되돌아오죠. 그것은 프로이트나 여러 이제 심리적인 정신분석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그것이 방어 기제로 이 내면 속에 억압 기제로 억압돼 있다가 그것을 그 억압된 게 다시 튀어나오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학습을 다시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역할 단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요. 셋째는 역할 불일치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특히 더 그렇죠. 학습률이 높고 우리가 대학 입시라는 관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타인이 개인에게 부여한 역할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특히 그렇죠. 자녀에게 지나친 높은 기대를 갖거나 지나치게 유아적인 역할을 하게끔 만들죠. 부모에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역할이 완전히 불일치하죠. 반드시 이것은 후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학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각 개인은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특성을 설명하죠.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외적 요인인 사회화와 역할을 중점으로 일종의 두겠죠. 정신역동은 개인의 내적 요인, 불만족, 욕구 불충족 상태라는 거예요. 사회학적 관점을 보면 사회가 덜 됐다. 역할 부여가 제대로 역할 정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발달의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와 역할의 혼란이다. 아동기에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가족과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뭐 크게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잘 따르겠죠. 청소년기는 안정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역할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까지 지속되죠. 특히 청소년 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건전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 청소년은 신념이나 가치관,
진로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건전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 청소년이 돼야 되는데, 많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우리 사회에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발달의 특징과 관련해서 또래 관계가 확대되고 있죠. 이것은 항상 보지만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영향을 중요하지만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죠. 이것은 부모로부터 또래 집단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어요. 청소년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래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적 의문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동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부모와의 갈등, 자신의 고민, 진로 탐색, 대화를 통해서 또래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고민을 같이 나눈다. 이런 이제 입장이죠. 여기 이제 좀 나눴는데, 신체적, 개인이요.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성적으로 성숙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생리적 변화를 해서 우리가 봤고, 추상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 정서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게 특히 이제 심리적인 영역에서 연계된다. 인지 능력, 그리고 정서 능력, 이런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주고, 또 부모와 또래 집단으로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 이게 이제 부모로부터 또래 집단을 넘어가고 또 거기서도 독립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이제 사회적 변화 과정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또래 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발달의 특징과 관련해서 또래 관계의 확대를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아 정체감의 형성은 타인들의 정서, 가치관, 태도나 행동들을 자신이 수용하고 조합하기도 하죠. 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이제 요소들이죠. 이게 타인들, 나 위의 타인들, 또래 집단이 특히 더 많은 중요성을 두는데 이걸 이제 수용하고 조합을 하는데 그대로 수용하고 조합을 하게 되면 그 결정되는 문제로만 남죠. 다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통합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타인, 타자 이랬을 때는 부모, 또래, 교사, 사회, 국가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이게 다 환경이라 하면 됩니다. 나 위의 환경, 나 위의 사회라고 통칭하기도 하고 문화라고 통칭할 수도 있고요. 나 위의 타자. 그런데 청소년기는 또래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또래 관계가 확대되고 이, 타자로부터 그 정서나 가치관이나 태도나 행동을 많이 배우죠. 그걸 수용해서 내 것으로 조합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재구성하고 그래서 그것이 통합이 돼야지 자아 정체감이 완전히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주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어, 청소년기 하면 여러분 자아 정체감 중에 가장 역할이 큰 게 성역할 정체감 확립일 겁니다. 상당히 혼동스럽죠.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발달은요, 남녀에 따른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남자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는 이념이나 직업 선택이 핵심이 된다고 했고 여자 청소년의 정체성 발달은 친밀감이나 인간 상호관계 등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대부분 전에 과거의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요즘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그 기존에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그 가부장적 관념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전통적 시각 외에도 여성의 사회 참여나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남녀 모두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이 상당히 동일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여기에
이게 이제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도덕성 발달도 상당히 전에는 뭐 좀 다르게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좀 더 다시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변화가 있다는 거 감각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성 역할 정체감과 관련해서 사회가 특정성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특성이나 태도, 흥미와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 기대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죠. 이게 이제 젠더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 역할을 고정화시키는 거, 그래서 내면화하는 거, 이런 그렇게 해서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이 젠더의 문제, 이거 우리가 좀 예민하게 이렇게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발달의 특징과 관련해서 성 역할의 정체감 확립과 계속 보고 있는데, 성차에 따라서 성 역할의 정체감 발달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아동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죠. 어, 이 남자의 경우는 아동기에 신체적 힘과 공격성, 정서 표현의 억제 이런 것들이 전통적 남자다움과 동일시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어, 전에는 이게 너무 강조가 심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이제 덜하는데 청소년기부터 고정된 성 역할을 더불어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하죠. 어, 이 고정된 성 역할. 그러나 지금 이제 막 변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아동기에 성과 관련된 제약을 약하게 받지만 청소년기에 이르면 여자로서 엄격한 성 역할을 강요받기도 하죠. 전에는 이게 상당히 일면적이었다는 거. 그러나 지금은 양면적이고 또 너무 그것을 고착화된 성 역할을 강조하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그 시대적인 그 추세를 여러분들도 유연성을 가지고 개방성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어, 여러분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발달의 요인이 뭘까요? 한번 보면 자아 정체성 그러면 인지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지 능력이 발달을 한다 했어요. 우리가 생물적인 측면을 봤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인지 발달 그리고 뭘 봤죠? 정서 발달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인지 발달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을 넘어와서도 자아 정체성 그러니까 생물 심리 사회가 사회적인 그 중거트리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것을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지만 다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감각, 상호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들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아 정체성도 형성되는구나. 이걸 이제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작용한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인지 능력의 발달, 이게 요인인데 청소년기까지 발달된 인지 능력이 자아 정체성 확립에 큰 영향을 주겠죠. 뭔가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 우리가 인지 능력 발달해서 이미 봤지만 한번 다시 볼까요?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은 청소년기에 특히 초점을 맞춰서 추상적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사고,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능력,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사고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자기 중심적인 측면이 강한데, 자기 중심 측면이 강한데, 그게 점차 탈중심화 된다고 그랬습니다. 청소년기 후기로 가면서. 그리고 상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초인지적 이해 능력, 이 인지를 또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겠어요. 조망 능력은 시간적 조망, 역할 습득, 계산 능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망 능력들이 이렇게 발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지 능력은 자아 정체성 확립에 큰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형식적 조작, 삐아제가 말한 형식적 조작이라는 것은 아까 위에 말한 추상적 논리적 추론을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미래, 아까 가능성에 대한 사고, 예측 능력, 이게 이제, 그리고 특정 사건의 원인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결과를 논리성 있게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 청소년기가 상당히 성숙화된다는 거죠. 사고 능력이.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숙고한다. 숙고라는 개념은 굉장히 깊게 탐구한다, 생각한다 의미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관, 진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자기 탐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고통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아 정체성 확립에 이러한 고통과 갈등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고 갈등을 하는구나를 인지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 고차원 입장에서 인지하는 거, 이게 초인지적 이해 능력과도 맞물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아 정체성 확립이 돼가는다는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 발달의 요인과 관련해서 내적 심리적 변화도 자아 정체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청소년기는 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질적 변화를 하죠. 또 양적인 변화도 합니다. 많은 대인관계를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피드백을 얻고 또 관계에서 배우는 사회성 기술도 배운다 했죠. 그래서 양적인 변화를 갖고요. 이러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내적 충동과 성적 발달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적 심리적인 변화는 다분히 있는 거고, 정신 역동적인 측면에서 봐도 아동기까지는 이 약간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이 상대적 균형을 이루는데, 이게 이제 신체적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면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이 상당한 이제 불안을 겪게 되고 혼동을 겪게 되고, 그러다 불균형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역동으로 인해서 원초와, 이게 본능이라고 했어요. 원초와 본능이 활동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에 대응해서 초자, 도덕관이나 양심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초자가 또 활성화돼요. 그러면 누가 사이드에 낀 존재는 누구예요? 자아죠. 자아는 완전히 이게 사이드에 끼죠. 원초와 본능, 그리고 초자, 도덕관, 양심, 이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을 때 자아는 그 원초와의 심리적 역동을 조절하고 통합해야 하는 시점이 주로 청소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요, 여러분, 프로이트는 이러한 자아가 균형을 이루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런가 하면 융은 약간 다르게 봤습니다. 융은 자아 외에도 자기라는 걸 제시하면서 자기 실현이 결국은 행복을 가져온다. 프로이트는 자아가 균형된 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약간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다는 거. 그 전에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아마 여러분 또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자아 통합 능력이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내적 욕구를 현실에 맞게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아 정체성 형성에 더욱 큰 관심을 갖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청소년기의 이제 중요한 과업이고, 아까 자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한 자아의 그 욕구, 원초와의 욕구를 또 초자의 과도한 개입을 잘 중간에서 균형 잡히고 통합되게 가져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 정체성 형성에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자아 정체성 발달의 요인 중에서 동일시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동일시입니다. 이 동일시에서 모든 게 이제 내면화, 사회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게 동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동일성.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그렇죠. 뭔가 이 본인이 생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내 것으로 내면화하죠. 그걸 배운다는 것은 내면화하는 건데 내면화한다는 것은 그 메커니즘을 잘 보면 그것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내면화 되거든요. 그 동일시가 의식적으로 동일시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동일시가 되기도 해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것과 머물러서 깊게 머물면 우리가 사는 동네에 나도 모르게 다 알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동일시입니다. 숨어있죠. 메커니즘이 동일시가 있는 거예요. 유아나 아동기에는 주로 부모와 의미 있는 타인과를 동일시합니다. 부모와 의미 있는 타인을 동일시하는 게 유아나 아동기예요. 잘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부모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아나 아동기는 청소년기가 되면 그 대상이 확대되거나 바뀌죠. 청소년기는 특별한 독립성을 가지려고 하니까 청소년기는 과거에 자신이 동일시했던 내용이 있어요. 유아나 아동기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정의하죠. 그리고 상당히 그걸 폐기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다시 정의하고 해석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은 동일시했는데 이제 그건 유지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과거의 것은 버리고 기존과 동일시했던 내용 중에 다 버리기도 하지만 일부는 남겨놓기도 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해체하죠. 그래서 새롭게 구축합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기의 동일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유아나 아동기의 동일시하고 청소년기의 동일시는 우리가 이제 좋게 얘기하면 발전적 해체와 재구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해체에 다 버리지는 않고 일부를 남겨놓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 새롭게 동일시를 한다는 거고, 우리가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해서 과거의 참조 체제를 선택하죠. 아까 과거의 체제를 선택하고 현재 새롭게 내면화한 내용을 가지고 또 미래에 뭔가를 되려고 하는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그걸 역동적으로 통합하고 재조직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 이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자아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 동일시의 메커니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발달의 요인과 관련해서 네 번째요. 청소년기는 결정적 시기다. 이렇게 앞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기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죠. 그래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선택하고 이성교조도 해야 되겠죠. 나중에 배우자 선택하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이런 것은 본격적으로 성인기인데 청소년기에도 이런 것들을 전초적 준비, 선준비랄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제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성인기죠. 성인기인데 청소년기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청소년들은 혼자만의 능력이나 판단으로 이러한 문제를 결정해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험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은 나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그 정체성, 자의 정체성으로 어, 살아가야 된다. 그 모든 그 책임의 주체는 나다 하는 것이 이제 자아 정체성이라겠죠. 그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럼 청소년들의 이 자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통찰하게 되는 거. 못하면 이제 심리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각하게끔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그때는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하니까 청소년들은 가능한 한 자신의 다양한 면모를 탐색하고 검토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대인관계에서 각 역할에서의 자신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 이해하고 정의를 내리고자 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린 결정이 자아 정체성의 핵심이 된다. 자신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아 정체성을 나름대로 자신을 정의하게 된다는 거.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발달의 요인과 관련해서 여러분 다섯 번째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죠. 여기서 사회는 넓은 의미의 사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집합체라겠죠. 그리고 문화도 당연히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라겠어요. 결국 문화 속에 사회를 다 넣기도 하고 사회라고 하면 또 문화가 다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회 문화적 환경이죠. 환경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게 환경입니다. 다수 국가들은 여기는 아예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봤죠. 다수의 국가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의 책임을 수행하고 심리적 성인 의식을 갖고 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2년만 허용된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아예 자해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유일한 2년만 허용된 사회는 청소년 자체를 아예 도구화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 서구 청소년들의 경험, 그리고 다른 문화권 청소년들의 경험, 이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청소년의 발달 과업이 얼마나 보편적인가에 대해서 최근에도 논란이 많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이냐. 아까 유일한 이념이 허용된 사회에서는 어, 예를 들면 공산사회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들이 어, 자아 정체성 확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청소년과 이런 문화권의 청소년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문화권에서 청소년이 굉장히 가난한 계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노동을 하는 층이 있고 그러면 심리적 유예 기간을 경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심리적 유익이라고도 하는데 이 에릭슨이 심리적 사회적 유익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인의 역할과 책임을 일정 기간 연기시켜주면서 가능성 발견과 포기, 체념의 과정을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계도 인정해라. 그리고 수용해라. 이런 이 포기, 그리고 그 실패, 그런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그 시기를 청소년기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청소년기에 가짐으로써 그런 것들을 실패하고 참 좌절하고 청소년기는 그러한 그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구나 하면서 또 잘 되는 부분도 있다. 강점과 약점을 잘 조율하고 조화하고 통합해서 내 것으로 내면화하는 게 자아 정체감인데 이것을 그러한 시기를 둠으로써 객관적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 독특한 자기만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 신념, 느낌 등을 탐색해 볼 시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다. 그래서 서구의 선진국의 청소년들의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가난한 문화권 그리고 아예 아까 어떤 독재 그런 문화권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되냐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자아 정체성 확립은 서구의 중산층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발달 과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 서구 청소년의 세계는 타 문화권 청소년들과는 경험 세계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죠. 있습니다.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은 높은 불안을 갖죠. 그리고 권위에 대한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그 정체감 형성 과정에 상실된 이들은 권위적인 면과 사회적 인정 욕구가 가장 강하죠. 그리고 낮은 자기 신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정체감 위기를 겪는 이들은 심리적 대인관계 문제를 당연히 갖겠죠. 자아 정체감 자체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 권위적인 면에 너무 그런 오히려 욕구를 자기 그 정체감 불안을 숨기려고 하고 그런 거에 의존하려고 하겠죠. 정체감을 획득하면 어떨까요? 우수한 도덕적 추론을 하거나 반영도 하고 또 직업적 성숙도도 갖고 이런 이제 사회인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계속 그 자신을 일종의 그 표출하면서 건강한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잘 나아가겠죠. 최근 청소년들 자아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사이버상과 현실 사이에 발생하는 자아 정체성 혼란이다. 이렇게 보아온 게 전통적인 시각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초현실 사회로의 진입을 이미 했죠, 우리가. 이게 뭔 말이냐면, 메타버스. 전에는 이제 혼란을 상당히 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한 방안을 모색하고 또 공유해야 할 과제로도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혁기죠. 변혁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성 혼란,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의 그, 그 혼란과 확립 사이의 그런 갭들을 사이버와 현실 사이의 그 문제, 혼란으로만 볼 게 아니다. 그걸 문제로만 볼 게 아니다. 그 하나의 과제로 이제 삼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이 발달하면서 갖고 있는 심리적 변화들이 있는데, 이 현실 공간에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사이버 공간에서 대리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대리 만족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첨단 산업과 첨단 사회로의 진입을 이미 했어요. 이때 특징이 나타나는 게 초고속, 초연결, 초융합, 초현실, 뭐 여기는 안 되겠지만 초격차 시대다. 이런 사회로 진입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비대면 공간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거기에 참여와 활동이 이제는 더 이상 부수적인 게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산의 공간이기도 하고 새로운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리 만족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공감을 얻고 정서적 충만감을 얻는 긍정적인 공간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현실 공간보다 사이버 공간에 자신의 모습을 치우쳐서 현실 세계와 혼돈스러워할 수 있다. 다분히 그러한 것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라도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현실 세계보다 더 중요한 공간으로 여기기도 하죠. 이미 인터넷 발달을 했죠. 그래서 게임 속의 가상 세계는 현실의 자신을 대신하는 가상의 캐릭터가 존재했죠. 싸이월드 미니홈프는 80년대부터 그렇게 했고요.
요즘에는 3D 가상 캐릭터, 실시간 가상 AI 인물 캐릭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감각,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기기관이 발달했고, 그럼으로써 많은 교통의 편리를 얻었죠. 그리고 전기가 발명되니까 우리가 대량 생산 체제로 돌입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검색의 시대로 와서 상당한 우리가 그 SNS가 활발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AI라는 우리가 질문의 시대로 돌입하면서 AI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고, 거기에 자아 정체성도 나름대로의 일면으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심리적 변화를 보는데, 자신의 삶과 일상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SNS가 다계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가상 공간에서 무한 확장성을 갖게 되면서 부가 캐릭터란 부캐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요즘에.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맞이하는 현실이죠. 그래서 특히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버스, 가상과 우주를 이렇게 연결한 단어가 메타버스인데, 이 산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캐 전성시대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공간을 무한히 확장한다는 것은 기존의 가상 공간 속의 캐릭터들은 그래픽의 한계에서 사이버 인간 자체였어요, 전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갔다는 거죠. 메타버스 캐릭터는 실제 인간 얼굴과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모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AI 기술을 접목한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표정 및 행동들이 굉장히 고도화됐죠. 그래서 디지털 휴먼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것. 이러한 시대상들이 이렇게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인간의 이 자아 정체성도 상당히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얻는 요소들이 다양해지고 아주 좀 과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성격과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현실과는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정체성 해체, 형성의 자유를 즐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구분해 볼게. 앞에서도 성격이 나왔지만, 성격은 개인의 차별성이고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는 가치 중립적 개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체성은 이게 의식적으로 경험된 자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 사회적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체성은.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함축할 수도 있죠. 성격은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역할놀이를 한다는 거, 현실 공간에서 억압과 좌절감을 다시 자신의 다른 정체성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폭력적 행동이나 저속적인 행동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악영향이죠. 일탈이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죠. 이건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어요. 현실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자아상은 진정한 자아가 아닌 사이비 자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이버 공간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장으로 탐색한다면 친밀감까지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정서 기능이 이런 부분에서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우리가 익명성과 복합 정체성의 특징은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탈과 부정적인 좌절감을 해소하는 부정적인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우리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을 향해서 급변하는 발달 단계에 있다. 특히 오늘날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부인하기 힘들겠죠. 우리가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을 이렇게 방관하면 그 악영향이 성인기까지 지속돼서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사회에 치명적 손실을 끼치게 되죠. 이것은 뭐 당연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생애 주기에서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과학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을 획득하지 못하면 반드시 성인기에 그 후과가 온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격변하는 사회적 기조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가족 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보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어려움들을 발생해서 위험이 증가하고 있죠. 이걸 이제 옛날에 구위험에서 신위험으로 이렇게 하나 위험 요소, 위험 사회, 현대를 불안 사회, 위험 사회 할 때 여기서의 위험은 신위험들이 더 가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청소년 심리와 상담이라는 이 과목을 가지고 이런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 다 문제다 이런 게 아니고 청소년이 이게 갖고 있는 직면하는 문제들을 이게 우리가 보고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통찰케 하고 그것을 예방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그리고 자아 정체성 발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6강에서는 청소년의 상담의 기초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